어린 시절엔 나는 행복했다. 누구나 그렇듯이 화목한 가정이었다. 외할머니는 집안의 어른이셨고 부모님은 사이가 좋았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던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태어난 지 100일 무렵 하루는 스님이 탁발을 하러 오셨다. 선뜻 시주를 한 어머님이 고마웠던지 스님은 예언 같은 한마디를 해주었다. 이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부모님도 우러러보실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탁발승의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니면 엄마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 어떤 일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과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심어주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월요일 아침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사를 가야 하니 학교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 그 무렵 아버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에 실패를 하셨고 우리 7가족은 큰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그 위에 짐짝처럼 몸을 실은 채 빚쟁이들을 피해 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내가 19살 때 어머니께서 몇 년 동안 수소문한 끝에 겨우 아버지를 찾아냈지만 그때 이미 아버지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아버지께서는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 풍선장사를 하려고 나가셨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 당장에 닥친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사한 지 이틀 후부터는 먹고 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을 했다. 전기 소켓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하루 종일 드라이버로 볼트를 조여야 했다. 때문에 여린 손가락은 하루가 뭐다 하고 찢어졌다. 또래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때 난 공장으로 출근해 자정 무렵까지 일을 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전곡 초등학교 때의 짝꿍을 버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다른 환경, 다른 처지에 대한 서름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집에서 가까운 일신재건학교 야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시작했다. 몸은 힘들어도 피곤한 줄도 몰랐다. 영어 단어장과 수학 공식 노트를 옆에 두고 틈틈이 그걸 외워가면서 아주 즐겁게 일을 했다. 공장을 옮기는 사이에 며칠 쉬는 시간이 생기면 장사에도 뛰어들었다. 이른바 행상이었다. 여기저기 자동차 왁스나 먼지털이, 핸들커버 등 각종 자동차 용품들을 팔러 다녔다. 야학을 다니면서 중학교 과정을 마치니 온갖 상념들이 밀려왔다. 선택한 길이 잠깐 동안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맨 처음 경주 보문단지 상업지구를 찾아갔다. 민박을 정하고 과외방을 차렸다. 경주와 제주, 완도 등으로 이어지는 나의 여행 겸 떠돌이 과외선생 일은 4년 가까이 이어졌다. 오랜 방황 끝인 1980년 11월 드디어 종로에 있는 고려학원에 등록을 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반이었다. 정말이지 죽어라 하고 공부를 했다.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시험, 즉 대입 검정시험에 합격했다. 1982년 4월이었다. 대학 진학과 어려운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 4개월을 앞두고 대입 준비를 했다. 비록 아쉽게 전기대학에는 떨어졌지만 후기에 인천대학교 법학과 83학번으로 입학을 했다. 19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해 8월
모교 학생회관 맨 위층에 있는 고시반에 들어갔다. 하루 18시간 이상씩 공부에 집중했다. 해가 바뀌어 1988년 이른 봄, 처음으로 사법고시 1차 시험을 보았다. 그리고 인천대 출신으로 처음으로 합격했다. 사법고시 1차 시험의 합격 이후 2차 시험만 5번 낙방했다. 1992년에 1차 시험에서마저 낙방의 고배를 마셨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 힘이 들었다. 35살 노처녀, 늙은 고시생에게는 앞날이 보이지 않았다. 1994년 사법시험 2차 시험만 6번째 도전하는 해였다. 대학 시절 지도 교수님이 교직원 대출을 받아서 거금 100만 원을 마련해 빌려주셨다. 고맙고 고마웠다. 그 길로 신림동으로 갔다. 제36회 사법고시 2차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 조심스레 ARS 번호를 눌렀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5번을 더 눌렀다. 역시 똑같은 대답이었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먼저 가족들한테 합격 소식을 알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펑펑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불렀다. 며칠이 더 지난 10월 29일 새벽, 오랜만에 단잠을 깨우는 유쾌한 전화벨이 울렸다. 청와대입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놀랍고 당황스러웠다. 이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공부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께 희망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이 새삼 실감이 났다. 그리고 1995년 3월 사법연수원 제26기로 입교했다. 사법연수원 졸업을 앞두고 연고와 적성을 고려하여 인천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1997년 2월 17일 정식으로 변호사 사무실 개업 소연을 개최했다. 인천 지역 최초의 여자 변호사 등록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되었다. 홈페이지에 나홀로 소송 코너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법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억울한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그러나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니께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무엇이 그리 바쁘셨는지, 자식은 효도를 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내게 딱 맞는 말이었다. 나는 현재 인천 지역에서는 나름 가사 전문 변호사, 여성인권 변호사로 통한다. 1997년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을 때 인천 지역의 여성 변호사 1호가 되고 보니 절박한 처지에서 도움을 호소해오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레 여성 가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의 인생의 전반기는 고통스러웠지만 아름다웠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에는 목표했던 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 삶의 후반기를 계획한다. 그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이제는 되돌려 드리고 싶다. 고난과 좌절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내 삶의 스토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